18번 문제는 왜 이렇게 정답을 다양하게 찍으셨지? 환지 예정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운수 등이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 누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조합.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장, 군수 등이 원칙적인 시행자가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죠? 재개발 사업만.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만들고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그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는 조합이나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노트에는 정리를 안 해놓은 건데 4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는. 점점 포기를 하시고 집에 가시니 큰일 났네. 아직 포기하기 이른데 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또 백선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1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8가지 정도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천병순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이거면 돼요. 1번에 천재지변 돼 있죠. 천재지변. 그 다음에 4번 정도? 4번에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과 병행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병행. 그 다음에 순위, 순환 정비 방식. 천병순.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에는 제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걸 중심에 두고 이거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근데 여기 무슨 사업 하나 제외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그 다음에 5번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고 나서 조합 설립하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데 여기 사이는 3년. 요게 지금 제가 저기 4번에 썼던 건 2번에 나와 있고 제가 5번에 쓴 건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8번은 면적 2분의 1이 두 개가 나옵니다. 면적 2분의 1. 그래서 국공유지라든지 7번에 국공유지 내지는 주공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 노트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나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개발법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가 하는 사유, 그 다음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그거랑 합치면은 이게 좀 비슷합니다. 같이 보시라고 한 해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천병순 이거 넣으면은 너무 문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 빼고 지문을 구성을 했는데 그거 넣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보면은 해당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1번.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공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면적은 무조건 2분의 1만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 군수나 주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한 때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면적은 뭐?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때. 이 8번에 나와 있던 사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얼마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을 때? 2년. 맞는데 왜 틀렸죠? 재건축 사업이라서. 여기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라고 했죠. 재건축 사업은. 그 다음에 4번, 5번 요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이렇게 2년, 2년이 아니라 4번, 5번은 3년,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유들까지 이런 것들도 뭐 외우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면은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22번 재건축 사업 옳은 것.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바른다.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2번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네, 2번이 정답.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 저번 주 시험 문제 정답이 개발법에서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내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해서 동의한 자만,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그래서 맞고 3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동 과반수랑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아야 했죠. 조합 만들 때는 인가. 그러니까 동의 요건이 틀린 게 아니라 뒤에 인가. 안가? 4343? 그건 맞는데 뒤에 인가. 개발법 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 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 조합도 인가받고 조합 만들 때는 싹 다 인가. 딱 하나 신고하는 게 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그거 말고 나머지 조합들은 싹 다 인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저번 주 문제에도 나와 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원칙은 자유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지가 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그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5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들은 비용은 원칙 시장 군수가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가. 저번 주에 안전진단 문제가 있었죠.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 군수,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등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니까 입안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총회.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겁니다. 총회는. 그 다음에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자,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원칙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합니다. 아니면 대의원 3분의 2.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 요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임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10분의 1만 요구해도 조합을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 정답은 쉽습니다. 정답은 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내지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으로 봐줍니다. 출석한 걸로. 그 다음에 4번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출석? 자, 출석 요건은 10% 아니면 20%였습니다. 요거는 노트에 36페이지에 나와있죠. 자, 출석해야 한다. 이거는 10% 아니면 20%. 그래서 원칙은 얼마가 출석해야 되죠? 10%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20%가 출석합니다. 그게 네 가지가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렇게 네 가지는 20%. 그러니까 지금 30%가 출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10%가 출석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20%.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표에 옆에 나오죠.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사업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되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늘어나는 사업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제외하죠. 제외.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우리 지문에. 늘어나는 사업비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제외.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걸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합니다. 이 분양 통지, 분양 공고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얼마나 120일 내에.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거죠.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요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들은 다 맞는데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분양 통지, 분양 공고를 120일 안에 하는 건 맞는데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공고한 날입니까? 통지한 날입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아파트 받고 싶은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해야 되죠. 조합원 중에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거기 우리 37페이지에 노트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맨 위에 보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안에 분양통지, 분양공고를 하죠. 그리고 이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옆에 저 끝에 보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네. 분양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받기 싫으면 돈 받고 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재개발이나 개선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 지상권자. 다만 지상권자에게는 분양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 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제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거기 지상권자는 제외합니다. 즉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맞지만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실 보상하고 내보내는 거죠. 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날이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그 제외된 자 4번에 있죠. 제외된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에서 제외된 자가 그 대표적으로 지상권자입니다. 아니면 너무 작은 거, 과소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손실보상하고 내보낸다 이 말입니다. 4번, 5번 지문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기준은 원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을 해주는데 그 분양 대상자에서 지상권자는 제외됩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25번. 이거는 뭐 다 맞추셨겠죠? 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지어지는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노트에는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을 텐데. 주택법의 용어의 정의에 가보시면은 80 678, 679 이렇게 거쳐서 나오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아마 정리가 돼 있나 이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요거는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요건.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지어지는 공동주택. 정리가 되어 있네. 55페이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어지는 공동주택. 요 두 가지를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 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기준이죠. 그러니까 55페이지에 거기 2번에 있는 거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여기서. 자, 보죠. 1번.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제외하고 2세대 이하로.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자, 여기 원래 32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4인 가구가 분할을 하면서 지금 2명밖에 안 삽니다. 나머지 공간이 남아있죠. 이 공간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쪼개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래서 쪼개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 때에는 기존 세대를 제외하고 2개 이하로 쪼개는 게 아니라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1개, 2개 이렇게로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이게 정답. 그 다음에 3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은 여기는 없습니다. 2번에는. 자, 거기 55페이지 1번에 보면은 1번에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이거는 신축하는 거에서 근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3번에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면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 면적이 정해져 있는 거에다가 세대수만 하는 거니까 면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면적 기준은.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세대수는 하나로 산정합니다. 하나로.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세대수는 하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구분된 공간을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구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도 하나로 산정하고 세대수도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로. 소유권도 하나, 세대수도 하나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 이것도 인가, 조합 만드는 거니까 신고하는 건 딱 하나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신고하지 나머지 조합은 싹 다 인가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권한은 80%, 소유권은 15%.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거나가 아니라 확보하고. 이거 제 노트에는 80% 이상의 권한밖에 안 써져 있죠. 요거 소유권을 좀 추가를 해달라고 했죠. 이거 1월달에 2월달에 개정된 거라서 노트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둘 다 확보해야 된다. 권한 80%랑 소유권 15%. 59페이지에 나와 있죠. 조합은 노트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그것도 59페이지에 나와 있죠. 7번에 해당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인 업무대행사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이렇게. 4번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이런 것들은 1월 달에 신설된 내용인데 요약서에 했는데 넣긴 좀 그렇지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옳은 지문 그대로 보시라고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조문 그대로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입 받을 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가입비 내면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막 대충 뒤통수 쳐가지고 가입시키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이 PD수첩에서 자주 보던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10년 동안 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5년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신설된 규정들이니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은 워낙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개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읽어 두십시오. 5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조합원 모집할 때 권한은 50%. 자, 인가 신청할 때 권한은 80%죠. 제가 요거 한번 했죠. 조합원을 모집 맨 처음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받고 나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겠죠. 자,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권한을 50% 이상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방법이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으로. 그래서 59페이지 그 1번 조합원의 모집 방법과 탈퇴해서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 뒤에다가 제가 권원 50%를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권원을 50%.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지 선착순이 아니죠. 5번이 틀렸죠. 그래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게 원칙인데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옳은 거.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인 증축형 리모델링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우리 착공할 때 원칙은 뭐야죠? 허가. 그 뒤에 한번 보시면 60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것, 증축할 때 15년 경과하고 30% 하는데 작은 거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는 15%까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있고 그 뒤에 뭐 할 때 동의요건 있죠? 허가 신청 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는 겁니다. 주택법에서 하더라도 허가받는 게 원칙인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게 여기는 안 써놨구나. 자, 공동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 원칙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근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원래는 허가받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일 때. 리모델링은 원칙 허가받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아까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수업할 때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 수립합니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이건 똑같고 권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대도시가 아니시는 원래 수립을 정비기본계획은 하죠.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도시가 아니시도 원래는 수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하니까.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하죠.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수립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하지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 수립을 안 하니까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안전진단인데 자 리모델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 위에 2계층, 3계층 더 쌓아 올릴 때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재건축에서 배웠던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 내줄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사람은 안전진단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한테 요청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정비계획을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입안할지 말지. 그래서 입안권자한테. 입안권자가 누구였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시장, 군수 등한테 요청하는 거고 리모델링에서는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청합니다. 근데 자 리모델링 하려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이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답니다. 그럴 때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죠. 이거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 말인데 리모델링을 허가를 해주면 난리 나겠죠. 무너지겠죠. 그 질문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지체 없이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한다? 큰일 납니다. 공사 들어가는 순간 건물 무너지겠죠. 죽으라 이 말이죠 이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확한 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정확한 문장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체 없이 리모델링을 하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적정성 검토라는 걸 해서 적정성 검토?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했었죠? 공적기관만. 공적기관만. 입안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죠. 그 결과보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결과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하는데 그 적정성 검토는 공적기관만. 한국자 붙는 애들만. 여기 볼까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자 붙는 애들한테만. 그러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 뭐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것까지도. 적정성 검토는 공적 기관만 하는 겁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적정성 검토를 할 수가 없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사업계획 승인. 옳은 것. 자,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등록할 때 20호 20세대고 사업계획 승인은 30호 3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10만이 아니라 1만. 거기 61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죠. 그래서 3번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뭐?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원룸은 지으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거는 완화 안 해준다라고 했죠. 빌라 같은 거 지으면 이거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49개까지는 허가받고 짓게 해준다라고 했죠.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게 밑에 적혀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이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이 역세권 같은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낮에는 일한다고 막 박자거리다가 저녁이 되면 도시 외곽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텅 비어버리죠. 이러한 것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사는 상주 인구를 늘려주기 위해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즉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짓게 해줍니다. 주택의 면적이 90% 미만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사업 주체가 1단의 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건설 규모는 각 구역의 주택 건설 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한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29개 짓고 옆에 또 29개 짓고 또 29개 짓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구역을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주택 건설 호수랑 세대수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을 합니다. 전체를. 각 구역별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 건설 호수랑 세대수. 그래서 28번은 정답이 4번, 29번 옳은 것.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그 다음에 공구별로 착공 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은 빠져야 됩니다.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자 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할 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착공 신고를 승인일로부터 얼마 안에? 5년 안에. 그 다음에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렇게 지금 착공 신고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죠. 착공을 따로 했으면 공사가 완료가 따로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 검사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서 최초의 공구를 승인일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하나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안 한다고 승인을 취소해버리면은 최초의 공구도 같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따로 받는 게 아니고 3번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승인일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에서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은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웨이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죠. 최초의 공구, 웨이공구는 없지. 안 되지. 최초의 공구를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의 공구, 웨이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방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공구와 공구 사이 경계는 6m 이상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64페이지 정도? 64페이지. 국가나 지자체가 그가 소유한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팔까요? 경쟁입찰합니다. 경쟁입찰. 주택건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그 밑에 1번에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는 원래는 경쟁입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지을 때, 그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우선 매각하고 임대를 했죠. 근데 안 하면 매각한 건 환매해오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얼마 안에 안 하면? 2년 안에 안 하면. 보죠. 1번.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이 정답. 한 적이 없습니까, 이거? 2번. 국가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안 하면 매각한 거 환매하고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고, 그 밑에 보실래요? 그 밑에? 그 노트 64페이지의 중간에 2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채비지의 활용해서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용지가 아니라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국민주택 용지. 그냥 내가 아파트 짓겠다라고 나한테 채비지 팔아 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파는 건 아닙니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택건설 용지가 아니라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를 하죠. 그러면 50%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짓겠다라고 팔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지, 그냥 주택 짓겠다라고 팔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4번.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를 원칙으로, 감정가. 근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수용은 누구만 하죠? 공공만. 우리가 수용이 총 4번 나오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용 4번 나오는 거 비교해드린 거 표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용 4번,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에서 수용이 나오는데, 수용들마다, 자, 주택법에서 나오는 수용 빼고 나머지 수용들은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근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누구만 하죠? 공공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목적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5번 질문. 등록사업자인 법인은 주택법에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주택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만. 그
다음에 31번.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 뭐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죠. 요거 강추 드립니다. 강추. 강추 뭐라고 했죠? 강추. 강사 추천. 이거 안 했습니까, 여기서? 딴 데 다 했는데. 강추. 강사 추천. 추천드립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첫 번째 보면은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2개를. 뭐 정답률이 엄청 높은 문제가 하나 있던데. 이거구나, 이거. 이건 다 숫자는 엄청 강하시네. 2배. 그 다음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요거는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5대1, 10대1.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32번. 건축법. 자, 대지는 원래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묶어가지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죠. 요거 내용은 제가 안 적어놨는데 39페이지에 그러니까 큰 거 지을 때, 큰 건물 지을 때는 요거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보면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요거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건 공익적 목적이니까 안 될 게 없습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기도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두 번째,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요거 아파트 단지 뭐 2,000세대씩 짓는 게 설마 1번지 하나의 필지 안에 지어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길다랗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거 합병 안 되죠. 공시법 시간에 배웠겠죠. 다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는 봐줍니다. 하나의 대지로는. 다만 그 뒤에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래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각 필지의 도면이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 맞는데? 틀린 거 찾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합칠 것을 조건, 합칠 것, 나눌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 이거는 처음 보실 겁니다. 안전영향평가라는 겁니다.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일정한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뭐냐면 1번에 있는 거, 초고층 건축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봐도 이런 문제가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감으로 찍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회제는 안 배운 건 없었는데 2회차 이후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씩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플러스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러한 것들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이거나가 아니라 이고. 그러니까 자, 요거 초고층 건축물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2번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2번에 해당하는 건축물. 요게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한번 읽어두시는 정도. 그래서 3번. 안전영향평가 기간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합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21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했죠. 아까. 그러면은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 심의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힘든데 그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기관이 평가를 하면 그 결과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확정을 합니다. 근데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심의를 할 때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함께 심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나머지 절차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고 나온다면 뭐 대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 여기 어디라고 했죠?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 이런 데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어디 적어놨을 텐데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구나. 근데 그 적용 안 하는 걸 기억하기가 힘들면은 차라리 적용되는 걸 기억하라고 했는데 저 산골짜기에서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42페이지.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지는 동 또는 읍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지역 거기서는 거기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 적용 안 하는 규정이 5가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방화지구, 분할 제한 이러한 규정을 적용 안 하는데 저 산골짜기에서도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외한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 해서 높이가 정답.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규정들이죠. 적용 안 하는 규정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옳은 것.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허가 거부 사유죠.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허가 거부할 때는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43페이지 그 밑에 쪽에 보면 2번에 허가 거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부적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에 주거용으로 설치하거나 거실을 설치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층수가 21층인 공장을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은 제외하죠. 공장은 저번 주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하면서 나왔었죠.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착공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43페이지 그 밑에 필요적 허가 취소. 그 필요적 허가 취소 거기 2년, 3년 안에 착공 안 할 때,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허가받은 날부터 착공은 원칙 얼마 안에? 2년. 허가받고 나서 착공은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 얼마 동안 연장해 주죠? 1년 연장해 줍니다. 1년 연장. 돼 있죠? 이렇게.
노트에 그거 다 돼 있습니다, 거기. 이것만 봐도 된다니까, 제가 진짜. 그 다음에 36번 공개공지는 저쪽에 이제 보면은 46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개공지는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제목을 4개를 붙였습니다. 대상 건축물, 어떤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공지 설치할 때 면적은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해서, 자, 첫 번째 대상 지역부터 보죠. 지역부터. 자, 공개공지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상업지역. 그래서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자 붙는 것들, 준주거지역이랑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까지 이러한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설치 대상 건축물, 어떤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 설치하죠?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근데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거기 안 적혀있는데 뭐 거기 써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얼마나 설치하는지가 규모라고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의 얼마? 10%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설치를 하는데, 이 대지 면적,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조경 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 가면 뭐만? 용적률이랑 높이만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했습니다. 착하죠? 그러니까 이 완화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주는데 뭐 하나는 안 그랬었는데, 공동주택 이건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은 제외. 이렇게. 자, 보죠. 1번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 아니라 이하.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집회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5,00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로 설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읽어두시라는 겁니다. 이게 옳은 지문인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뭘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면은 완화되는 규정을 준용을 해주는데, 뭐는 그렇지? 공동주택은 빼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대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이런 거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건축물에는 완화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죠. 이거 지으려면은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자, 가설건축물 나오고 가설건축물이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은 허가받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저번주에 나왔던 가설건축물, 그게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고,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 내지는 45페이지 잠깐 볼까요? 6번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나오죠? 거기 위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인데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고, 나머지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모델하우스, 야외 흡연실, 경비용 1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은 싹 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둘 다 3년. 둘 다 3년입니다.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도 가설건축물은 존재기간이 3년.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그래서 37번의 1번 지문은
모델하우스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죠. 2번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따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할 때 내가 이 공사하면서 공사 현장 사무소도 같이 짓겠습니다라는 신청서를 같이 제출했을 때는 공사 현장 사무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 7일.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죠. 허가 대상은 14일,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여기는 안 적어놨구나. 그래서 존치 기간이 아까 3년 이내라고 했죠? 가설 건축물은. 근데 이거 연장할 수가 있죠. 연장하려고 할 때, 자, 허가권자는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이때가 되면은 당신의 이 존치 기간 만료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연장하고 싶은 사람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4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한테 만료일을 알려줍니다. 만료일이랑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14일,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은 3년. 허가 대상도 신고 대상도 둘 다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둘 다 존치 기간이 3년. 그 다음에 38번, 이건 뭐 쉬우니까 1번 보면은 배수 대지는 원칙적으로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낮으면 안 되죠. 도로면보다. 대지는 원래 원칙적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낮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물에 잠길까 봐. 그래서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이 필요가 없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1번이 틀렸죠. 원칙적으로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싹 다 옳은 지문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9번 자경. 요 의외로 농지법은 또 많이 맞추셨더라고. 제일 대충한 건 제일 잘 맞추시고 문제가 오늘 뭐 쉽긴 한데 자,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 그 3분의 1은 어디 나왔었냐면은 농업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랑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사원 중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 요 두 가지를 농업법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경은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거. 그 우리 73페이지에 자경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랑 3분의 1 이런 것들 용어의 정의에서는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고 니은에는 농업법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73페이지 맨 밑에 자경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라는 건데 농지 전용은 저 끝에 나오겠죠. 노트에. 자, 농지 전용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하죠? 권한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가 자 권한자라도 기억을 하라고 했죠. 농지법에서는. 자, 대부분의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 하는 거 4가지 말씀드렸죠? 아마 농지법 그 목차에 가면 적혀 있을 겁니다. 권한자는. 농지증 누가 발급하죠? 시, 구, 읍, 면장.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한테.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합니다. 자, 농지 전용이라는 거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건데 원칙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 받습니다. 근데 조금 경미한 것들은 신고하는데 그게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거, 노인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주택 부지로, 농업인의 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성과장, 판매장, 집화장, 가공 처리시설 내지는 양어장 이런 것들로 전용할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행위라든지 공용시설들 이런 걸로 바꿀 때는 신고합니다. 생활 관련 시설이나 공익시설 이런 걸로 바꿀 때. 그러니까 보면은 1번에 마을회관부지 공용시설이죠. 요거는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신고합니다. 신고. 공용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0번 문제 풀다가 지문에 무슨 명령 위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면 된다고 해서 맨 끝에 80번 문제 풀다가 명령 위반 이런 거 나오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한답니까? 자, 이게 뭔지 말씀드리면은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내지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어떠한 규정들을 위반을 합니다. 어떤 사항을 이러한 법에서 정하는 한 6, 7가지 정도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나 신고 이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명령, 공사 중지 명령, 각종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했죠. 그 명령을 위반하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건 됐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종 조치를 명령을 합니다. 공사 중지 명령, 조합 중지 명령,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의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80번 문제 풀다가 명령 위반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끝에 가가지고 하여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조치 명령, 사업 규모의 축소, 공사 중지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위반하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돼야 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이건 다른 지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건 농지법 저 끝에 나오는데 842페이지 기본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서에 842페이지 보면은 그 박스 안에 거기도 딱 7번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7번만. 그래서 그 박스 바로 그 가로 1번에 박스 바로 위에 다만 다음 7에 해당하면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7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박스 위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7번 보면은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등 2조 본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했죠.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어떻게 한답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요것만.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데 7번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면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자, 농지 보전 부담금은 전용하는 사람이 냅니까?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사람이 냅니까? 노트에 적혀있죠? 농지를 전용, 맨 앞에 농지를 전용. 자, 농지 전용이라는 거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노트 78페이지. 농지를 전용하면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다 보니까 절대적인 농지의 수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농지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보존할 돈을 누구한테 부담시키냐면 전용하는 사람한테. 즉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거는 농지 아닌 걸로 잠깐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릴 겁니다. 이건 농지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은. 그러니까 전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사람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전용하는 사람이 내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 사용에는 역시 허가, 신고, 협의가 있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고, 협의가 있는데 신고사항은 썰매장 이런 것들입니다. 썰매장. 제가 전에 안 말했어요. 그 농한기에 추수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비어있는 논에다가 물 대가지고 썰매장 같은 거 만들죠? 아니면은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할 때 옆에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는데 그런 거죠. 지역 축제장. 그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 나머지 타용도 일시 사용 나오면 무조건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썰매장.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사항을 기억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거는 됐고 썰매장 내지는 지역 축제장 이런 거 나오죠. 그거는 신고사항. 썰매장이나 지역 축제장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뭐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축산 업용 시설은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사무 시행 기간 안에 고울제 채취, 강물 채굴 이런 것들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타용도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그건 빼고 그냥 썰매장, 지역 축제장 그거는 신고, 나머지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요까지 배운 거 빠르게 복습을 하시고 자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쭉 하시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거 중요한 내용들은 4주 연속으로 복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성 가면은 전체적으로 다 복습을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죠. 끝까지. 1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